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정말 어느 집에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일상적인 갈등이 어떻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예요. 주인공은 제 친오빠 성진이의 아내, 그러니까 제 올케 나영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 박영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소름이 끼치실 거예요. 어머니는 올해 74살이세요. 평생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시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닭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하시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죠. 성격은 좀 급하시고 목소리도 큰 편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라면 당신 몸 돌보는 것도 잊어버리시는 그런 어머니셨거든요. 올케 나영이는 보험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36살 여자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와 가족들 앞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일반적인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가끔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걸 들어보면 나영이가 집안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하소연이 점점 구체적이고 심각해지더라고요. 나영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투도 차가워지고 심지어 어머니가 뭔가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시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를 관찰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나영이가 오빠 앞에서 계속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거나 심지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정신이 또렷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서 조금씩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억울해 하셨어요. 특히 나영이가 일부러 본인의 물건을 다른 곳에 놓아두고 모른 척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답답해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나영이의 무서운 계획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하소연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영이가 인터넷에서 치매간이 진단법을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혹시 어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는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영이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어머니가 평소 즐겨 입으시는 회색 카디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카디건을 한 벌 더 사더니 한 벌은 슬그머니 다른 곳에 숨겨놓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카디건을 찾으시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자꾸 옷을 못 찾으시네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계산적이고 치밀한 연출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분명히 항상 그 자리에 걸어놨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나영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오빠에게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돋보기도 다른 곳에 옮겨놓고 어머니가 찾으시면 마치 어머니가 깜빡하신 것처럼 연출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의 약통까지 다른 서랍에 옮겨놓는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같은 자리에 약을 보관해 오셨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약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가장 악랄했던 건 어머니의 통장을 몰래 다른 서랍에 옮겨놓은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같은 곳에 통장을 보관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통장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당황해서 온 집안을 뒤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영이는 냉정하게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른 곳에서 통장을 발견하면 오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즘 물건을 자꾸 다른 곳에 두시는 것 같다고요. 마치 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더라고요. 오빠 성진이는 정말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어머니가 깜빡하시는 거라고 믿더라고요. 나영이가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오빠도 점점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마치 치매 환자를 대하듯이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오빠의 태도, 변화를 느끼시고 정말 상처받으셨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정신이 멀쩡한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다고요. 나영이는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오빠에게 계속 세뇌시켰어요. 실제로는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나영이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도 전혀 죄책감 없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된 나영이의 조작 작업 때문에 오빠는 완전히 세뇌당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믿게 된 거죠. 나영이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드디어 나영이의 본격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영이가 어머니께 말했대요.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자고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마치 진짜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부인 것처럼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본인은 아픈 데도 없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까지 설득해서 어머니를 압박했거든요. 건강검진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미리미리 체크해봐야 한다고요.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나영이가 데려간 곳이 평소에 다니시던 동네 병원이 아니었어요. 나영이 지인이 일하는 다른 병원이었거든요. 이것부터가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나영이가 미리 그 병원 접수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경도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 확인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아직 진료도 받기 전에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병원에 간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순진하게 진료실에 들어가셨어요. 의사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는 다 정확하게 대답하셨거든요. 오늘이 며칠인지, 계절이 언제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는 전혀 문제없이 다 맞췄어요. 그런데 나영이가 진료실에서 의사한테 은근히 눈짓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마치 뭔가 신호를 주는 것 같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때 이상함을 느끼셨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어가셨대요. 검진이 끝나고 며칠 뒤에 나온 진단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진단서를 보시고 정말 어이없어 하셨어요. 본인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대답했는데 왜 이런 진단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영이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마치 금을 찾은 사람처럼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요. 오빠한테는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 다음부터 나영이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치매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나영이가 그 모든 서류를 혼자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그냥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어머니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본인은 멀쩡한데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영이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나영이가 그 서류에 어머니 서명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분명히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나영이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까지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도장이 어머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영이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도장을 사서 사용한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죠. 나영이는 이렇게 조작된 서류들을 가지고 치매 요양 등급 판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치매 요양 등급 판정 결과가 나왔어요. 나영이가 조작한 서류들 때문에 어머니는 경도 치매 판정을 받게 됐거든요. 어머니는 그 결과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 하셨어요.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영이에게는 그게 바로 원하던 결과였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 나영이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억울해하셨어요. 본인은 정신이 멀쩡하고 일상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시장에서 통닭집도 혼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돈 계산도 틀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나영이는 오빠를 완전히 설득해버렸어요. 어머님이 병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빠는 그런 나영이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죠. 드디어 그 끔찍한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나영이가 어머니께 말했대요.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러 잠깐 나가자고요. 그냥 상담만 받고 오는 거라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어머니는 또 병원에 가는 건지 싫어하셨지만 나영이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따라 나서셨어요. 그런데 나영이가 어머니를 데려간 곳은 상담소가 아니라 요양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죠. 왜 요양원에 왔는지 물어보셨는데 나영이는 그냥 둘러보는 거라고 대답했대요.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듯이요. 나영이가 미리 연락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직원들은 어머니를 마치 새로 입소하는 환자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본인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는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거부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영이는 조작된 서류들을 다 준비해와서 직원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아무리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요양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어머니는 나영이에게 애원하셨대요. 집에 보내달라고. 본인은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영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나영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남겨두고 말이에요. 오빠한테는 어머님이 안전한 곳에서 치료받게 됐다고 보고했어요. 마치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 것처럼요. 어머니는 그날 밤 요양원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평생 자기 집에서 살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낯선 곳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나영이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합법적으로 요양원에 보내고 가족들마저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믿게 만든 거니까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하지만 나영이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어머니의 강인한 정신력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나영이가 오빠한테만 보고하고 오빠는 저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다는 정도만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편함에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발견한 거예요.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글씨체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쓰신 것 같았어요. 편지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쓰신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는 편지에서 본인이 치매가 아니라고 모든 게 억울하다고 써놓으셨어요. 특히 나영이가 본인의 물건들을 일부러 다른 곳에 숨겨놨다는 이야기와 서류에 본인이 서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진짜 치매 환자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본인만 정신이 멀쩡한 상황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상상이 됐어요. 마치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셨을 거예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정말 절절했어요. 어머니는 만약 본인이 정말 미쳤다고 해도 지금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친 짓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본인의 말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글씨체도 또렷하고 내용도 논리적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었죠. 저는 바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를 면회하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엔 가족 외에는 면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딸이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었어요. 나영이가 미리 면회 제안을 걸어놨나 봐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거든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표정도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나영이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정말 치매 증상이 심하신데 본인만 정상이어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간병사들도 어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해서 반말하고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다고 하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장도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같은 도장만 사용해 오셨는데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로 나영이가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나영이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너무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과정도 너무 빨랐거든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서류에 본인이 서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 가장 신경 쓰였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인 거잖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나영이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고 오빠만 집에 있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어머니 관련 서류들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오빠는 처음엔 왜 그런 걸 보려고 하느냐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서류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치매 요양 등급 판정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평소 어머니 글씨체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어머니 글씨체를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나 메모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도장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같은 도장을 사용해 오셨는데 서류에 찍힌 도장은 글자체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던 도장을 가져왔어요. 두 도장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진짜 도장은 글자가 좀 더 굵고 간격도 달랐거든요. 반면에 서류에 찍힌 도장은 글자가 가늘고 모양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건 명백히 다른 도장이었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가 예전에 은행에서 사용하셨던 서명들을 찾아봤어요. 통장이나 보험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과 치매 관련 서류의 서명을 비교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거든요. 어머니 진짜 서명은 글자 크기가 일정하고 필압도 강한 편이었는데 서류의 서명은 글자가 불안정하고 모양도 어색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어머니 서명을 흉내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오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오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설마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서명과 도장을 직접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점점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오빠가 가장 충격받은 건 도장 부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신 도장과 서류에 찍힌 도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라고요. 누군가가 어머니 서명을 위조하고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오빠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만약 정말로 서명이 위조된 거라면 어머니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진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는 거였어요. 이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고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요양원 입소까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영이가 있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나영이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결국 요양원까지 보냈는지 말이에요. 오빠는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받는 표정이었어요. 오빠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자상한 아내라고 믿었던 나영이가 실제로는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낸 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오빠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영이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영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날 저녁에 오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도 옆에 있었고 모든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나영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려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오빠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저는 나영이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특히 어머니 서명과 도장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영이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다고 본인이 지켜본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 진짜 서명과 도장을 비교해서 보여주자 나영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백히 다른 글씨체와 도장 모양을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서야 나영이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오빠가 나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어머니 서명을 위조한 거냐고,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거냐고요. 오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나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듯이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한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영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게 어머니가 키운 업보라고, 자신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했는지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나영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고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나영이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속이고 서명을 위조하고 강제로 요양원에 보낸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빠는 나영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거든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나영이의 태도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정말 분노했어요. 저는 나영이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범죄라고. 서명 위조와 허위 서류 작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낸 것도 인신구속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자신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우겼어요. 심지어 증거들을 보여줘도 어머니가 혼란스러워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빠는 나영이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즉시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영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영이와의 충격적인 대결이 끝난 후 저희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오는 거였어요. 오빠와 함께 요양원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가 잘못된 서류로 입소하게 됐다는 걸 알렸어요. 요양원 측에서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희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특히 서명 위조와 도장 조작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는 즉시 퇴소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넘게 억울하게 갇혀 계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신 후에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나영이가 자신을 그렇게 치밀하게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특히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배신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나영이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서명 위조, 허위 서류 작성, 그리고 인신구속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처음엔 가족 간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다행히 증거들이 명확해서 수사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특히 서명 필적 감정과 도장 진위 확인을 통해서 나영이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나영이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결과는 집행유예였어요. 서명 위조와 허위 서류 작성, 그리고 인신구속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했고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오빠는 나영이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했다는 걸 나이에 맞게 설명해줬고요. 어머니는 시장 통닭집으로 다시 복귀하셨어요. 한 달 넘게 쉬셨던 터라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드셨지만 점차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단골 손님들도 어머니가 돌아오신 걸 반가워해 주셨고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다행스러운 건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을 믿기 힘들어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진실이 밝혀지고 나영이가 처벌받은 후로는 많이 안정되셨고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본인의 정신은 멀쩡했지만 자식을 키운 본인의 눈이 정말 미쳤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영이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말씀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가족 모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범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